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미적분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두 번째는 미분법, 세 번째는 적분법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수투 구조와 동일한 수준이죠.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 그리고 다음 함수의 미분법, 다음 함수의 적분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좀 했어요. 선행을 좀 한 부분을 여기와 여기의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본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좀 했었다. 이제는 내신 그리고 보다 깊은 수능을 위한 부분을 공부하자. 수열의 극한은 선행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이유는 함수의 극한과 유사하다. 수투. 유사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빌려서 한다. 차용이라고 적었어요. 빌려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지만 상당 부분 함수의 극한 내용과 사고 방식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수열의 극한 독자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함수의 극한을 복습하는 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어요. 수열의 극한. 예습을 했죠. 그럼 예습을 했으면 이런 생각부터 좀 할 수 있어야겠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보다는 이런 질문을 네가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수열의 극한에서 뭐 배우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미분 전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죠? 이거거든. 미분 전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뭘까 하면은 수열의 극한에서 뭐 배우디? 예습을 해본 결과 너 서준이 은영이 수열의 극한에서 뭘 배울 예정이디? 예습을 해본 결과 정의학 계산.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열의 극한만 배우나? 수열의 극한만 배우고 네가 말한 정의학 계산만 배우고 미분으로 넘어가나? 아니죠? 그럼 뭘 더 배우나? 이거거든. 같이 한번 보겠어요. 수학의 원리 차례를 펴보세요. 수학의 원리 차례를 보면 칠판에 적은 것처럼 크게 1단원 수열의 극한, 2단원 미분법, 3단원 적분법. 그래서 은영이가 얘기한 건 정의와 계산이다. 이 정의와 계산이 이 차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중단원 중에 1단원 수열의 극한, 네, 소단원 1, 2단원이거든. 1단원이 수렴과 발산, 극한이라는 숫자 두 종류를 정의한다. 2단원이 계산이다. 정의와 계산이죠. 뭐 등비수열의 극한은 그런가 보다 치면 밑에 급수라는 단원이 있죠. 급수라는 단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수열의 극한은 선행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 뭐냐? 이런 기초적인 관점부터 체크를 한다라면 급수가 뭐죠? 급수가? 이런 거거든. 급수가 뭐지? 자, 보겠어요?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은 뭐죠? 하면 수일이지. 수일의 세 번째 단원. 수일로 치자면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수열이잖아. 그러면 그 수열에서는 뭘 배우니? 네 개를 배워. 네 가지가 뭐였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합, 마지막으로 수학적 기납법 안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런 얘기를 이제 수원수투 복습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자. 쉬는 시간 이후에. 그러면 수원. 수원. 수원에서 수열에서 뭐 배웠느냐? 그 네 가지를 배우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뭘 배운다고 그랬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뭘 배웠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수열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항, 또 하나는 합.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운다라고 했죠.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뭐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했던 내용이야, 그지? 수열은 두 가지를 배우고 얘의 사촌인 중항도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화살표 어쩌고 화살표 했었어요. 지금 수열의 극한에는 큰 1번 수열의 극한 안에 1번 수열의 극한, 2번 급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뭘 말하니? 라고 한다면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수열의 극한. 이게 급수죠, 급수. 그래서 큰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열의 극한과 급수를 배운다.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뭐야? 하면은 일반항의 극한이고 급수는 합의 극한이 되겠어요. 이걸 좀 알아야겠어요. 수1에서 어떤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 앞에 리미트가 붙은 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여기서 배우는 게 약간 생뚱맞아야 돼. 뭔 말이냐면 수2에서는 여기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명료하지. 왜? 미분의 정의에 뭐가 들어가? 극한이 들어가니까. 그죠?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요. 오늘 존나게 잤냐? 아니야? 뭐 좋은 일이 있나? 얼굴에 생기가 도는데? 다른 날이랑 다른데. 자, 보겠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그 다음 단원 미분을 보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할 때 함수의 극한을 사용하니까 당연하죠. 미분 계수의 정의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계산 중에서 부정형에 해당되는 논이잖아. 그런데 보면 여기서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 왜 수열의 극한을 배울까? 미분과는 거의 상관이 없죠. 거의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냥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수열의 극한을 여기서 배우나? 그 이유를 알면 오히려 얘가 더 중요하겠어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겠어요?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미분법 때문이 아니고 적분법 때문이죠. 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적분법 뭐?
적분법 뭐 이거거든. 이거 있었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 수투 정의는 예외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했을 때 라지 fb 빼기 라지 fa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가르치면서도 얘기했던 거 뭐야? 그건 가짜 정의다,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가짜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그러면 진짜 정의가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뒤에가 기억나나? f 요거 여기 있는 숫자로 보면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얘기를 조금 했었지.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서원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시간적 관계 때문에 활용에 들어가 있거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니 하면 그 차례 3번 적분법 안에 10단원 세 번째 단원이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죠?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세요.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급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급수니?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치자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SN에 해당되는 거거든. SN이 합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다. 결국에는 지금 수열의 극한은 급수에서, 그죠? 급수에서 적분법. 그리고 이게 뭐야? 진짜 정의. 지금은 정의를 수투에서 했기 때문에 따로 정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급수와 정적분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용어가 급수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급수의 합이 뭐죠? 급수랑 급수의 합은 뭐가 다르지? 그냥 예습을 했다라면 이런 용어는 공부하고 왔다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한 거예요. 급수랑 급수의 합은 뭐가 다르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까? 참고로 이게 급수야. 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면 같은 말이 뭐죠? 극한값이 존재한다. 급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 극한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급수와 급수의 합은 다르겠어요. 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다. 수렴할 때 극한값을 급수의 합이라 한다. 급수의 합이 뭐가 된다는 거죠? 이 급수의 합이 넓이가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 되겠어요. 일단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원에서 어떤 수열,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나중에 뭐 네가 더 어떤 수열을 배운다라면 그 수열을 가르치는 구조는 일반항과 합이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을 배우는 단원이 수열의 극한이고, 그 다음에 합의 극한을 배우는 단원이 급수다. 여기 급수가 적분 단원에서, 적분법 단원에서 급수와 정적분과 급수라는 소 단원으로 등장을 한다. 참고로 이제 정적분의 활용 해갖고 수투에서 배운 건 두 가지가 뭐였죠? 넓이와 속도와 거리, 요거였거든. 거기 봐. 여기 보면 정적분의 활용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하나가 넓이, 하나가 속도죠.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정적분의 진짜 정의가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문과도 배웠어.
그런데 지금은 이과만 배우는 과목인 미적분으로 밀려났어.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도 더 이상 문과한테 가르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과한테로만 옮겨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문과한테도 굳이 가르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었거든. 그러니까는 중요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단원 제목을 적을 때 선생님 이런 기호를 쓰죠. 이제 수열의 극한을 보자. 여기서 말하는 수열의 극한은 대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단원을 얘기해요. 수열의 극한을 배우자. 극한이란 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로운 수다. 따라서 배수 단원의 구조를 따른다. 지겹죠? 따라서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 중단원은 세 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정의, 두 번째가 계산이죠. 마지막 하나가 이 내용을 특히 어느 수열에 적용하자? 등비수열. 왜 등비수열인가요? 이렇게 등차수열, 이건 패스하고 뭐 어떤 특정한 수열이 이렇게 등장한 건 나름 극한에서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추측해 주면 되겠어요. 이걸 따로 배우는 이유는 고등학교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알겠죠? 사실 이것도 이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고 등비수열의 극한 그 옆에 아래 급수를 보면 1번, 2번이 있죠? 2번이 뭐야? 등비급수야. 등비급수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등비급수.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뭔가 더 하나 추가돼서 세 개로 구성이 된다. 그죠? 첫 번째, 정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정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극한이란 놈은 이 새로운 수는 실수처럼 실수는 뭐? 유리수와 무리수.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인 것처럼 극한은 수렴과 발산 두 종류의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렴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요 놈이 되겠어요. 수렴의 정의. 수렴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수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수렴을 정의하는데 그 정의는 조금 이따 하겠어요. 그 함수의 극한의 정의와 수렴,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의 정의와 동일하거든. 너무 동일하다. 그게 선생 수업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고 함수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와 너무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어. 뭐냐면 수렴이든 발산이든 이거 어떻게 찾니? 이거거든. 이 부분은 잠깐 보겠어요. 어떻게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해당돼.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반항과 합을 배우잖아. 그러면 일반항이 A1 플러스 N-1D. 우리 수업에서는 AP 플러스 N-PD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되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지금 먼저 할 거거든. 그러면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의 정의가 좀 이따 확인할 텐데 왜 그렇게 정의하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참고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정의되는 방식은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귀납추론, 또 하나가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축차 대입이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수렴한다라는 현상을 생각하는 방법이 역시 두 가지다요. 두 가지다. 이게 좀 중요하겠어요. 다만 빨간색으로 하고 싶지만 현재 수열의 극한이 수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어서 내신이 아니라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뭐 나올 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적었어요. 두 가지가 뭔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학의 원리 첫 페이지 펴보세요. 본문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11페이지에도 뭐 얘기가 나오지만 그죠? 11페이지 넘기세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12페이지. 그래서 13페이지에 수렴의 정의가 적혀 있고 넘기면 발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렴의 정의를 언급하기 위해서 12페이지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확인하세요. 방법 두 가지가 뭘까요? 태훈이,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납을 하지 않아요. 규칙성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극한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귀납추론 뭐 나쁘진 않아. 나열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프다. 이게 각각 의미가 있는 게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도 이 사고 방식이 사용될 거니까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나열과 그래프거든. 거기를 보겠어요. 일단 노란색으로 체크합시다. 빨간색으로 뭐 수렴, 극한값, 극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 아래를 보면 예를 들어 두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수열에서 AN, BN 왼쪽에다 적으세요. 나열이라고 적으세요. 교과서에서도 이 두 수열이 동일하게 언급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뭐 해서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것처럼 나열과 그래프다. 이거야. 참고로 그 그래프에서 빨간색 부분 또는 파란색 부분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런 거 구분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검은색 점만 그래프고 변화 관찰. 여기 봐. 그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을 그려준 이유는 나열하면 뭐죠? 그 규칙성을 찾는 거거든. 그래프에서 규칙성을 언급하려고 적어 놓은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경로, 사고의 흐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함수가 생명이 뭐죠? 그래프잖아.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할 때 그래프만 등장하는데 이 수열에서는 나열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왜? 수열, 함수의 극한이 그래프라면 수열의 함수의 생명이 수열의 생명은 수열은 뭐? 나열에서 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귀납 추론이니 똑같은 얘기인데 축차 대입이니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나열을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수열의 극하니까 나열만 하고 끝날 수 있으면 나열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안 되지. 뭔 말이야? 봐봐. 예를 들면 AN이라는 수열을 보면 2가 뭘 말하겠니? 뒤에 있는 걸 봤을 때 1분의 2죠. 그 다음에 2분의 3이죠. 3분의 4죠. 그래서
태훈이 말대로 귀납 추론을 해서 n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수가 어느 특정한 수에 가까이 간다는 게 추측이 되는가? 라는 거지. 단순하기 때문에 추측이 돼.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해도 확신은 안 들어. 이걸 계속 나열했을 때 1로 갈까라는 게 완전히 추측은 되지만 확신의 수준까지는 좀 안 되거든. 뒤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추측이 되지만 뭐 그렇고. 이제 그런데 좀 네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수열의 일반항 그 수열들 극한 여기 보세요. 극한의 그 AN에 해당되는 것들이 네가 이 단원에서 배운 특정한 이름이 붙는 수열들이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나열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존나 단순한 것도 확신까지는 아니고 추측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보조수단으로서 그래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알아둬야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도 어떻게 배울 예정이야? 여기 있지. 정의와 계산. 함수의 극한에서도 정의와 계산으로 배웠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었느냐면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야? 두 가지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식 두 가지. 근데 계산만 해서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슨 그래프를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가 역수 함수의 그래프, 또 하나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 그 방법 모두 점대입, 그래프를 그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미분이 아니라 점대입을 통해서 그리는 훈련을 시켰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그러니까 뭐 그게 전체의 문제가 되든 복잡한 문제의 일부 과정이 되든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형식적으로는 나열, 왜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수열이니까. 수열이니까 수열의 방법이 나열이거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극한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서 그래프가 등장하거든. 이 보조수단이라는 말은 수열이라는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 이런 거는 선생이 이론화시켜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수열에서는 그렇게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래프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놈이거든.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도 네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얘도 있고 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 다만 함수라는 학문은 특성상 그래프가 중요한 반면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강조했지만 수열은 완전히 대수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비중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이 막 엄청 요구되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제시된 방법에 의해서 이제 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정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13페이지 필수 개념과 연구 1번 확인하세요.
확인했죠? 칠판을 보세요. 수투.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을 정의할 때 문장이 길면 선생님이 분절이라고 하는 걸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수렴한다. 의 정의. 됐다. 시작을 잘못하고 있죠. 잘 봐. 이게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정의해서 나온 게 문장이 이루어가. 무엇에 대한 정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때 알파를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 한다. 이 문장에 대한 정의가 이와 같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세 개로 쪼개서 생각한다 였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함수 fx에서 x가 함수값, 그러니까 뭐 fx의 함수값 또는 함수값 fx가 이렇게 되거든. 뭐냐면 함수 fx에서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용어와 그 다음에 아니면서 라는 용어를 선생이 좀 강조했고 아니다 이므로 x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크다 작다가 각각 좌극한 우극한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 fx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알파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하면은 지금 수열의 극한도 동일하지. 세 개로 되는 거거든. 세 개가 뭔데요? 뭐죠? 수열 AN에서 N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 이 몇 번만 적자. 그 다음에 뭐 일반항 AN의 값이 이렇게 돼 있지. 보세요.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세 군데로 쪼개져요. 지금 이해 갔나? 여기 보세요. 완전히 대응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문구가 문제의 문구였지.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가 뭐냐면 지금 있잖아. 리미트 x가 a. 이 표현이 한없이 가까워진다잖아. 그럼 이건 뭘 전제로 한다고? 뭘 전제로 하냐면 x는 a가 아니다. a가 아니어야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그래서 연구 1번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연구 1번이 따로 적혀 있죠. 무슨 말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봐.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해? 아니다. 그 값이 아니다. 전제거든. 그럼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fx의 함수값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 말은 뭐야? fx가 알파가 아니다. 이거죠? 연속함수 개념을 적용하면 fa가 알파가 아니다 라고 적을 수는 있겠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나? 함수값이 한없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니까 함수값이 알파가 아니라는 뜻이잖아.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 그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수투 함수의 극한 단원에 또 뭐가 있지? 하면 이거지. fx가 원래 알파인 경우 극한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죠. 즉 뭐야? 정의가 두 가지였어요. 정의가 두 가지. 네가 그냥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놈은 정의 1번이고 이건 정의 2번이다. 경우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적죠.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가 아니죠. 알파라고 바로 적는 게 아니고 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알파죠. 이거랑 이거랑 왜 같아? 하면 아무 정의와 상관없이 fx가 알파니까 fx 대신 알파를 적어도 당연히 같죠. 오케이? 그런데 얘의 정의가 뭐야? 하면 이거지. 얘의 정의를 알파라 하죠. 뭐에 의해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는 뭐의 정의죠? 얘는 an이 알파가 아니다. 극한을 똑같이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뭐야? 추가적인 내용이 이번에는 an이 알파인 경우는 당연히 따로 정의해야지. 왜냐하면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건 한글이 아니에요. 수학 기호예요. 이거는 수학 기호. 알파벳으로 적으면 수학 기호고 한글로 적으면 수학 기호가 아니라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이거 수학 기호거든. 똑같잖아. 똑같이 쓰잖아. 그러면 그 말은 뭐야?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은 알파예요. 알파가 아니라고 an이.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인 경우는 이 정의로 정의할 수 없지. 그러니까 따로 적는 거라고. 항상.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은 똑같이 적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는 알파다. 여기는 뭐라고? 알파 대신 뭐라고 적어? 알파라고 적네. 이 형식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의야. 이거랑 이거랑은 정의가 아니고 그냥 원래 같은 거고. 이런 전제야. 이 전제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하자야. 알겠죠? 이게 수렴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수렴의 정의는 몇 가지? 두 가지. 우리 수업에서는 각각 1번, 2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왜 필요했느냐 하면 이 한없이 가까워진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왜 필요했죠? 하면 합성함수의 극한. 실전에서는 합성함수의 극한에서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체계가 동일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렴의 정의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발산의 정의를 할 차례예요. 발산의 정의는 조금 이따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